오늘 주제가 사실이라면 이거 레드라인 세게 넘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이고 전쟁법이고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다시 무법천지가 밀리터리얼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거 그냥 부산이랑 인천 한 가면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레드라인을 이렇게 넘는 거죠? 이거 오이? 여기에 무기가 실리면 시계 넘는 거지. 재작년이죠 벌써. 2024년 크리스마스 무렵 2대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깜놀시켰던 중국이 작년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해상 전략의 판도를 바꿔 실로 엄청난 무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방금 그 화면 난 그거죠? 2025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이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목격된 길이 97m, 너비 12m, 5,000톤이 조금 안 되는 크기의 중다 79호라는 배입니다. 예. 전통적인 함대와 기존의 규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상 전략이다. 너무 좀 좋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국제법 혹은 전쟁법을 완전히 무시를 하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내세운 겁니다. 예. 왜냐? 언뜻 보면은 여기 캡틴은 함장이 아니라 선장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색깔도 그렇고 그냥 상선 아닙니까? 화물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민간 컨테이너선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다 79호는요. 중국 해군 소속 군함으로 등록되지 않은 중형 민간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런데도 중형의 구축함과 맞먹는 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판위의 상부 구조물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은 이게 여기 화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안에 무기, 센서 이게 장착된 거치대 역할을 합니다. 예. 상선이 무장화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완전히 그런 거고요. 가판을 자세히 보시면 민간 상선에는 없는 이런 돔들, 하얀 돔들이 보이죠. 무슨 안테나 뭐 그런 건가요? 네, 중다 79호는 2025년 4월부터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 상하이의 그 후둥 중화 조선소에서 최종 제작이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함선의 앞부분에 3개의 컨테이너 위에 장착된 대형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상선인데 A사 레이더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태풍 분화 안 분화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 갑판에 컨테이너 2개 위에 레이더 또는 통신 시스템으로 보이는 저 도명 장비가 설치가 돼 있고, 이게 도명 장비 그쵸. 예. 네네. 그리고 선수 부근 위쪽에 컨테이너 2개 위에는 1130식 근접 방어체계 CIWS가 30mm 한 포가 장착돼 있고, 소말리아 해적이 상선인 것보다 나포하라 가져갔다가 그냥 벌집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726식 기만기 발사기가 있어서 요건가 보죠, 요거? 네네. 예, 적의 예. 무기를 교란하고 공격을 받을 때 함선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와 조명탄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예. 이 화력이 뭐 중형 구축함과 맞먹는다. 뭐 어느 정도란 얘기야? 중형 구축함과 맞먹어요? 중다 79를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아스날십, 소위 이제 화력 지원함으로 개조하려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판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잔뜩 세워놨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냐면 VLS, 그러니까 수직 발사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형 VLS 4기를 실었단 말이에요. 가로 5열, 세로 3열 이렇게 장착이 돼서 총 15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60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미국 알레이버크급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 2, 3. 이게 이제 90여 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탑재될 미사일 종류는 이제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CJ-10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YJ-18 순항 미사일들, 혹은 이제 YJ-21 계열의 대함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걸로 보이고. 예.
진짜 민간 상선인데 뭐 미사일 60발 쏘죠, A사 레이더 있죠, 뭐 도명 뭐 이렇게 또 레이더 있죠, CIWS 있죠. 이게 막 즉각 딱 전환된다고 하면 하여튼 막 국제법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게 효율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력전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중국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싸게 많은 선박들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선에 그냥 이 모듈화된 이 컨테이너를 갖다 얹히면은 이게 무장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그 상선들이 굉장히 단기간 안에 컨테이너를 실음으로써 갑자기 중무장한 전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그 마운팅된 컨테이너를 배에다가 딱 결합을 하면은 일반 상선이 군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놀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무장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임무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요격용 미사일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한국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내일 되면은 야 밖에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대한 미사일 모듈을 딱 실어가지고 해서 적함을 타격하고 뭐 혹은 다음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로켓포 다연장 로켓 같은 것들을 착도 싣고 간 다음에 상륙작전 지원하는 이제 화력함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뭐 뿐만 아니라 이 모듈 자체가 지금 이제 이거는 배에 장착됐지만 이거를 갖다 컨테이너 트럭에 실어가지고 해서 이동하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차에 실으면은 열차에서 쏠 수도 있고 지상 이동식도 가능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만 갖다가 딱 그냥 올려놓아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군함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레이더라든가 근접방어 체계 이게 막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얘가 엄청나게 무게도 있고 흔들릴 텐데 얘를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 그럼 전투 체계 통합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소위 통합된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지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함안에 얼만큼 쉽게 잘 구현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무서운 게 중국 레이더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상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서 수천 킬로미터 볼 수 있는 레이더도 있고 아니면 지금 조기형 보이 같은 것도 잔뜩 끼워나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 전부 네트워크 환경으로 연결해가지고 해서 같이 교전을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군함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상선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갑자기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온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정도 만들어놨다가 하면 어느 정도 또 구현이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특히 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들은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이 그간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그 1대1로 프로젝트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운송을 확보를 위해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뭐 만든다 이런 명분이었죠.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 핵심이 그 중국의 군대와 전함이 전 세계의 상업 항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6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미국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바하마, 파나마, 자메이카 이런 곳에 만약에 이 중다 79가 배치가 된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죠. 진짜 미국 턱밑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위협이 되겠어요. 저는 이건 보니까 그 60년대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뭐 심지어 그것도 떠오르고 하던데 미 해군함대 전력 사령부의 치명타를 바로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라비아 해하고 인접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이라고 있죠. 그리고 아덴만, 홍해에 접한 뭐 지부티 이런 곳에 또 중다 79를 배치하면은 중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5함대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민간 자산으로 위장이 된다는 것이고 상선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사실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이 1대1로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항구에 이 중다 79를 하역해서 선제 공격을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능력들이 정말 실전 배치가 원활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 깃발을 단 상용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새로운 검색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미국 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가격 대비 화력비라든가 이런 뭐 가성비, 성능비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중다 79와 같은 중형 컨테이너선은 무장 상선으로 개조하는 가격을
이제 뽑아보면 8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비싸 보이지만은 최신 구축함의 가격은 2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20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면요. 예, 뭐 구축함 한 척 가격으로 중국이 상선 15척에서 25척의 군사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니까 뭐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이 지금 조선업 역량에서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양으로 찍어내는 거는 진짜 짱이겠죠.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을 테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선주들이 소유한 해외 선적 선박이 4,400척이래요. 예, 이 4,000척을 이론적으로는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이 2010년과 2017년에 각각 국방동원법과 수송법을 도입을 했는데 인민해방군이 민간 소유 자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중국 기업도 국내를 막론하고 인민해방국의 지원 요청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해운사, 야, 니네 대련항으로 모여. 또 아니 무슨 뭐 어디 푸동항 어디를 모여 하면 모여야 되는군요, 법적으로. 뭐 그런 셈이죠. 예.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다면 이 중다 79호 같은 전투 화물선을 말 그대로 쏟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 약 뭐 4,000척 중에서 뭐 소수만 무장하더라도 얼마나 막강한 전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지령이니까 이거 즉시 사용 가능한 군함으로 그냥 바로바로 전환 가능하다. 이거 진짜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요, 그 아까 그 12월 25일에 처음 공개됐다고 하지 크리스마스. 않습니까? 예. 올해 1월 1일에 중다 79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지금 드론인가 무슨 뭐 전투기 같은 게 있는데요? 보면은요, 기존 컨테이너 수직 발사관을 대부분 제거를 한 다음에 전체 60셀에서 24셀로 줄였고요. 대형 저상 컨테이너 트레일러 이제 내량을 기차처럼 지금 연결을 해놨죠. 그렇죠. 예. 이처럼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에서 연결해 놓은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의 평평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드론을 올려놨다. 그림이 딱 나오는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운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이제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스텔스 형상으로 보이는 전투용 드론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뒤쪽에 실린 채로 전방 착륙장치 결합봉에 고정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결합된 모습들이 우리 항공기 캐터폴트에서 이렇게 밀어내기 전에 결합한 그런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에서 그 예. 전투기 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차량 탑재형 이말스, 그러니까 그 전자 항공 발진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말스는 우리 이전에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기존의 카타폴트하고는 다르게 자기 부상에서처럼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함재기를 쏴 올리는 이제 그런 사출 장치고요. 상대적으로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출력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드론 발진에는 딱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미사일을 제거하고 트레일러를 실으면은 불과 며칠 만에 아스나십 화력 지원하면서 드론 항모로 바뀔 수 있다. 전투함에서 예. 항모로까지. 예. 그 유라시아 타임스라는 매체는 이제 이걸 분석을 하면서 각 차량에는 전기 배선 원통형 에너지 저장 드럼, 그 다음에 전자기 가속 레일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드론 발사 과정에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 자체 수평 유지 장치일 가능성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내량만 이거 연결하면 4대 연결하면 드론을 이륙시킬 만한 그런 캐터폴트 이거 만들어 질 수 있나요? 이거 좀 짧지 않나요? 가능하니까 지금 예. 이걸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스 캐터폴트의 길이는요, 발사되는 항공기 종류와 발사 장소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다 79의 경우에는 항모 갑판에 비해서 이제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120에서 150피트 정도에 불과하고 더 큰 함선일 경우에는 컨테이너 단수를 좀 늘려서 길게 배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실제 뭐 시험 비행을 하거나 하는 장면이 아직 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런 중형 컨테이너 선박에도 충분히 이마스 캐터펄트를 이용해서 드론 모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간이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홍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캐터폴트 시스템을 이동형으로 쓴다. 정말 만약에 이것도 역시 구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이거는 뭐 유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네.
일단 뭐 활주로가 부족한 섬 지역들이나 그렇죠. 또 원정 가 있는 작전 환경이나 아니면 고산지대 이런 데서 대형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또 발사 지점을 여기저기로 분산할 수 있으니까 생존성도 높일 수 있고 전선 가까이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드론의 채공 시간하고 임무 지속 능력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관건은 역시 이게 실제 발사 체계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인 건데 특히 배 위에서 파도에서 선체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분전령 이마에서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엮어놓은 건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단차라도 나는 이거. 이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쏘는데 조금 단차라도 있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일단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짧은 거리인데 이 말씀은 항상 굉장히 큰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대형 드론을 사출할 만큼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드론이 가긴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여기는 갑판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거는 그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오는 것인지라든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미지수의 상황들이 있고요. 여하튼 간에 하지만 이런 일단 사진이 등장을 했고 중국이 그 국방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가능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드론이 지금 위장막으로 이제 가려놨잖아요. 네. 근데 요게 뭔지 이렇게 좀 짐작이 가나요?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네. 후퇴익형 스텔스 첨단 전투 드론 그 FH-97이라는 건데 네. 이 상당한 날개 폭을 가진 큰 드론입니다. 지난해 이제 9월 3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그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전승절이죠.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다목적 첨단 전투 드론입니다. FH-97 이것과 닮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FH-97은 미국의 XQ-58A 발키리 계열 드론에서 영향받은 설계라고 알려져 있죠. 예.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이 97 모델은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이 FH-97은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표적 획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표적 획득, 정보를 준다 뭐 그런 건가요? 이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중국이 지금 YJ-20, YJ-21 그리고 DF-21D 등의 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극초음속 무기를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들이 마하 6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사거리가 1,500km, 4,000km까지 되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사실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항공만 필요한 거죠. 본토를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미사일들이 사실은 공해상에서 함선들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군함에 대해서 정확하고 최신의 표적 데이터를 항상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다목적 첨단 전투 드론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드론 모함에서 저 FH-97이 발사가 되면 고고도에서 여러 시간 작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보유한 약 4천여 척의 상선이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 정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위성 잔뜩 깔아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예. 이런 분산형 표적 획득 능력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 거리 이런 결합들을 보면 중국에게 해상전에서 사실은 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했던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컨테이너가 무역을 통해서 사실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물건도 쓰고 우리 것을 또 그 나라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역할하던 건데 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이게 딱 또 이거 유연성 있는 무기화가 될 가능성에 처해졌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저 무기 만든다 뭐 이런 구상이 좀 있습니까? 원조가 러시아죠.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가 이제 지난 2010년인가요? 이제 클럽 K라는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소위 이제 컨테이너형 무기의 원조 맛집이 이건 뭐 됐습니다. 딱이네요. 이거 딱 예. 보니까 이건요. 예. 예. 클럽 K라는 시스템은요, 표준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에다가 미사일을 실어 넣는 겁니다. 미사일 보면 대개 3M542 칼리브르 같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나 KH-35 우란 같은 대함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혹은 거기에 이제 레이더, 정찰 드론, 교전 통제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포함시킨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 공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무릎을 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말이 돼? 이게 민간 선박에다 이걸 집어넣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시나 위기시가 되면 모든
상선도 이제 적대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 이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실전 배치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등장과 동시에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난에 휘말리게 되고요. 딱 봐도 이거 군복이 아니잖아요. 군 문양이 없잖아요. 겉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미사일이 발사돼야 이게 국방색입니다만. 제네바 협약은 사실 전투원하고 비전투원을 예.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비전투원으로 위장해서 적대행위 참여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 때문에 사실 클럽 K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네네. 근데 그러던 중에 2016년에 이미 중국이 그 주하 에어쇼에서 이 컨테이너 위장 무기 시스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북한도 연달아 비슷한 무기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까지도 이런 유형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심지어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의 컨테이너는 무기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그 팔레트화된 표준화된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운반과 배치 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화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룰만 지킨다면 또 그러려니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또 이런과 북한이 언급이 됐는데 이 두 나라는 군사 교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2024년 2월 12일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소속의 샤히드 마흐다비 함에서 표준 컨테이너 아까 40피트짜리 그 컨테이너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중에 파테급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 파테급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해서 이란 본토 사막으로 이제 쏜 거죠. 길이가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기입하지는 못하고 약간 경사진 각도로 발사가 됐고 예멘의 그 후티 혹은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소위 이란의 대리 세력들 여기가 이제 은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그 다연장 로켓 쏘는 그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미 의회에서도 보면 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의 컨테이너화는 북한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던 그 K-23, 화성 11다 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금성 3 대한미사일 요거는 충분히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운용이 가능한 사이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컨테이너가 위장 무기로 쓰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컨테이너가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충격적인 현장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존재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키맨이라 불러왔죠. 어떤 전장에서도 늘 키맨은 존재해 왔습니다. 전황을 읽는 눈, 순간을 가르는 결단, 한 번의 선택이 전장의 승패를 180도 갈라놓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장에서 등판한 키맨은 그 모습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존재. 하지만 등장과 동시에 전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리기 충분하죠. 지금도 어디에선가 판을 흔들고 있을 충성스러운 키맨의 정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가 18개월 동안 준비해온 스파이더웹 작전이 세상에 공개된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전략 공군기지 4곳을 동시 타격한 실로 엄청난 전략이었죠. 이 공격으로 러시아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 폭격기 Tu-160을 포함해 조기 경보 통제기 등 핵심 군용기 41대를 잃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러시아 벨라의 공군기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무려 4,980km나 떨어진 전략 거점인데, 그런데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보시죠.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됩니다.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니죠. 도로를 달리던 평범한 화물 트럭 위에서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고도를 잡고 천천히 비행하다가 드론이
먹잇감을 노리듯 기지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저것은 러시아군 전략 폭격기 Tu-22M3다. 포착 끝.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벨라의 기지 전역이 화염과 폭발로 뒤덮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작전에서의 키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드론? 아니면 드론을 조종한 조종사? 저는 이 작전의 진짜 키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감시망을 뚫고 전장에 가장 가까이까지 드론을 숨긴 채 파고든 수단, 바로 컨테이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전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또 다른 키맨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 하지만 군용기가 이 컨테이너를 싣고 전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때부터 전장은 지옥도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것은 무기를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도 아니고 스파이더웹 작전처럼 무기를 숨긴 위장 컨테이너도 아닙니다. 그 참혹한 진실은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순간 드러나죠. 사무실 복사기처럼 보이는 기계들, 그리고 컴퓨터 장비들이 컨테이너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익숙한 사무실 공간처럼 보이지만 이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건 바로 드론입니다. 복원된 드론을 꺼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요. 무려 컨테이너 안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낸 따끈한 드론 맞습니다. 템페스트라 불리는 이 드론은 날개 길이 약 2.1m의 모듈형 무인기로 정찰용으로도 공격용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지금 저만 소름 돋았나요? 한마디로 이 컨테이너만 있다면 드론은 더 이상 보급품이 아닌 거죠.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내고 혁취되면 곧바로 다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지면 추가 생산까지 가능한 실로 무서운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파이어스톰 랩스가 개발한 이동식 컨테이너 드론 공장으로 엑스셀이라 불리는데요. 외부 전력망이 없어도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가동되며 한 달에 최대 5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장에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첫 드론이 완성되기까지 24시간, 즉 하루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기괴한 컨테이너 드론 공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거창한 연구실도 거대한 방산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 한 군인의 기다림에서 시작됐죠. 파이어스톰 랩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체드 맥코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무려 23년 동안 공수 구조대원으로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부상병을 업고 뛰는 것이 그의 임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작전 중 반드시 필요한 방수 의료 장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복잡한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장나면 그 순간 생사와 직결되는 물품이었죠. 그래서 그는 군에 바로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죠. 바로 보낼 수 없습니다. 철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장비가 그의 손에 들어온 건 무려 4년이 지나서였는데요. 전장은 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물건 하나가 오는데 4년이라니. 그 순간 맥코이의 머릿속에는 한 생각이 스쳤죠. 적보다 무서운 건 무기가 아니라 이 느린 시스템이 아닐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섰죠. 필요하면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 바로 공장을 세우는 거야. 그 끝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공장을 통째로 옮겨버린 발상 컨테이너 드론 공장이었던 겁니다. 이 개념은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형 공장은 2024년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그리고 주방위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의 운영 능력을 입증해냈죠. 마침내 파이어스톰 랩스는 1억 달러 규모의 공식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드론 납품이 아니었는데요. 2031년까지 컨테이너 드론 공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드론을 만들어내는 로봇 생산 플랫폼과 제조 시스템 전체를 미군이 함께 지원, 운영하겠다는 장기 계약이었죠. 그리고 지금 미군은 이 컨테이너를
분쟁 지역 가장 가까운 곳, 보급이 가장 끊기기 쉬운 전장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을 차세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위장 트럭과 위장 컨테이너가 전장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면 전장을 집어삼킬 다음 키맨은 어쩌면 사람도 미사일도 아닌 이 컨테이너 드론 공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중국이 민간 상선이 뭐 4,000척이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군사적 이용 시도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만은 얼마나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그 중국의 다음 행보가 민간 상선을 개조해서 상륙 자산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상륙 자산이요? 네. 대만이 사실은 뭐 일부 해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언덕이나 산악 지금 절벽이고 그렇거든요, 주변이. 그렇다면서요? 여기서 예, 예. 온천도 많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예. 그 말은 상륙할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최근 선박에 통합된 가동식 교량을 만들어서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량을 이용하면 이제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곳이 아니라 다양한 지형을 극복을 하면서 상륙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돼서 대만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연결되면 꽤 길어지겠는데 길이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높은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얹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절벽이나 계곡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거 대만도 준비 잘해야겠는데요? 대만이 사실 지금 2025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사신문 통신사가 지난해 8월 14일 유튜브 계정에서 자주 국방 무기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역시나 이제 대만도 이렇게 하는 거죠.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무슨 콘서트라 이런데 사람 많은 거 할 때 기지국이라고 그러나 이동식 그렇죠. 기지국이나요? 딱 그렇게 그렇겠죠. 보이는데요. 네, 트럭이 해변 근처에 배치가 돼 있고 해상에 떠 있는 컨테이너 표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헬파이어 미사일을 주로 AH-1W 슈퍼코브라 그리고 AH-64E 아파치 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상 기반의 헬파이어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바로 중국의 상륙 작전에 대비해서 접근하는 상륙전이나 다리 교량이라던가 혹은 뭐 수륙 양용 차량 등을 요격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해군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서 미군과 이거 뭐 격차 얘기도 저희가 뭐 수차례 다뤘는데 미국은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답니까? 그럼요. 중국이 이제 현재 370척 정도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가를 했는데 보면 이게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435척까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현재 292척의 그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인 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중국에 비해서 열세인 겁니다. 항모라든가 핵 잠수함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미국이 뭐 우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은요. 중국이 어쨌거나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해군력이 압도적이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상선들에다가 컨테이너 무장선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비대칭 전략으로 미국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2025년 12월 말에 이름하여 골든 플리트. 그러니까 이제 황금함대.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을 하고 조선을 부흥하기 위해서 최신의 함정으로 구성된 황금함대, 골든 플리트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아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골든 플리트, 이 황금함대의 핵심이 될 그 함정, 이게 뭐냐면 심지어 전함입니다. 야마토 무사시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미사일 순양함에도 가까운 외양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전함, 그리고 신형 호위함, 그다음에 뭐 잠수함, 핵추진 항모,
지원함 등 이 유인 함정을 280에서 한 300여 척,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수의 무인 함정을 배치해서 중국의 해양 위험에 맞선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한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전함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고함고포 그거 그냥 예. 이제 수장시켰잖아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마지막에 그 걸프전 때 이제 그 함포 사격을 했던 게 사실 실전에서는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한 30여 년, 35년 전 얘기란 말이죠. 자꾸 우리가 전함이라고 해서 이제 자꾸 그 포를 위주로 한 전함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 주말특급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특급 구축함 보면은 이제 거의 뭐 10,000톤 이상의 배에다가 앞에 이제 레일건을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싣고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식의 배를 굉장히 커다란 함선에 다양한 미사일들, 특히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싣고 해가지고 해서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그래서 약간 아스랄십의 부활 같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시라 진짜 빵빵한 스펙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랍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전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배수량이 예. 3만에서 4만 톤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월투가 10,000톤급 아니에요? 만 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미 해군 주력이 이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게 한 10,000톤 되고 그것의 3배 이상. 그리고 주멀특급 구축함이 뭐 한 15,000톤급까지 본다면 이게 지금 미 해군 최대 크기 전투함이거든요. 그 2배 이상의 거함이 역시 등장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급. 그럼요. 그분 이름이 붙는데 아, 뭐 예. 본인이 현직 때 붙이셨는데요. 예. 러시아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핵추진 순양함인 그 표트르 벨리키가 28,000톤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도 보여지고요. 중국 해군의 05급 방공 구축함이 12,000톤. 이렇게 뭐 순양함으로 분류될 만한 대형 전투함들이 있긴 한데 3만 톤을 넘어서는 전투함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지금 처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사실은 그 대형 전투함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직 발사관 122개를 탑재하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2020년대 말에 모두 퇴역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신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대량 탑재하는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4척도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나다 보니 미 해군 화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또 이런 명분이 좀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3, 4만 톤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로 그 안을 채운답니까? 아무리 뭐 전함이라 그래도 역시 핵심은 이지스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 이제 트럼프급 전함에는 스파이6 이지스 레이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 마크 41 VLS 그 미사일 수직 발사대, 거기 장착되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그 이외에 토마호크부터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장착이 될 겁니다. 주말특급에서 실현을 아직은 못 시켰던 레일건, 전자기 레일건이 장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600kW급의 고출력 지향성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 전자전 장비를 모두 이제 무력화시키는 수상 전자전 개선 사업, 그 세윗 블록 3와 드론 방어 장비, 오스프리 V-22가 착함할 수 있는 비행갑판까지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새 전함은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배 강력. 예. 가격도 100배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배수량이 10,000톤 이하 이렇지만은 여기에도 지금 최신상으로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미 해군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척당 건조비도 25억에서 30억 달러씩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급 전함은 그거보다 훨씬 크거니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갖 미사일들과 또 레이저 무기, 레일건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예. 정말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뭐 1000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군함 종류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로 군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그 미 해군의 사업 관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레일건이나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적용되는 그 트럼프급 전함도 결국은 주말특급 구축함이나 LCS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죠. 오늘 주제인 그 중국의 상선 개조 전투함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 얘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비싼 거에다가 무슨 온갖 그 기술 집약적인 그런 뭐 장비들을 계속 넣는다.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리스크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과연 지금 거함거포가 필요하냐? 사실 항모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 조그만 그 무인 수상 드론 맞아. 그쵸. 그렇죠.
수상드론, 수중드론이 와가지고 거함들 격침시키는 상황인데 네. 야,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단 중요한 게 자,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건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 만드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게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미 해군에서 일정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막 하면서 야 이런 배가 있으면 참 좋겠어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딱 이제 지금 해군에게 던져놨는데 해군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일정을 언제까지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비용 추산하고 그다음에 기초 설계하고 연구한 다음에 요거 바탕에서 의회에서 예산 배정 받아가지고 소위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몇 년인데 그 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 회계 연도에 그 트럼프급 전함의 세부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2030년대나 돼야지 건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한 2030년도 후반 정도, 중반 정도에 실제 착수되고 뭐 한 후반 정도에 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해군력을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핵심 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 민군 융합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민과 군이 서로 구분이 없이 그냥 생산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선하고 군함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면서 기술과 인력을 공유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다리엔에 보면은 되게 이제 큰 조선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축구장 3개 크기의 그 거대한 상선 바로 옆에서 최신 군함이 건조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상선을 군함으로 바꾸는 거는 중국이 꽤 지금 해왔고 물론 역효과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왜 필리핀 해군 함정을 막 괴롭힌다고 중국 해군함과 중국 그 해경 경비함이 갔다가 서로 붙였다 충돌 났을 때 그 두 배가 말도 못하게 부서지는 모습 보면은 야, 누가 군함을 저런 철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강도로 만들어. 그러면서 야 이게 말이 돼? 그 왜냐면 상선 기술 그냥 그대로 싸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를 늘려낸다. 가성비를 추구해서 이 덩치를 불린다라는 게 지금 이 중국의 전략인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미국은 막 고가의 장비 무슨 뭐 포드급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뭐 그 SSBN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급 새로 막 만든다 해가지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비용으로 쏟아부어서 수조짜리를 만드는데 그게 일정이 막 늦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 해군 전력 유지하려면 1년에 최소한 구축함 한 척, 잠수함 한 척씩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정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중국이 방대한 상선단과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 상선을 군사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전력을 단기간에 증강한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컨테이너를 보면 이게 그냥 와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지 무기 아닌가 의심해야 되는 이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앞으로 또 민간형과 군용이 점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고 이건 사실 누구 하나 제대로 하면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뭐 저런 식으로 누군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라고. 그렇죠. 쟤네가 먼저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리해지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전략, 전술 그리고 전장의 상식이 다 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 이미 저 제네바 협정을 위반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다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결국 제네바 협정 같은 거 무시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국제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전쟁법 이런 게 다 무시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게 또 부채질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좀 불안하네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무질서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생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미국이 되려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데에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걸 막 뭐가 잘못됐다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도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을 옆에 동맹으로 두는 나라가 훨씬 더 이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국방 전략을 보면은 결국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동맹은 이제 자기 스스로 못 지키는 저 국가는 동맹으로 안 칠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한국한테 이제 스스로 지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지. 야, 스스로 지키려면 우리가 미국하고 왜 동맹을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굉장히 발전된 이런 방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지켜내는 최소한 재래적인 분야에서 스스로 지켜내는 능력을
바탕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보면 얘기하는 게 결국 미국도 자기들 방산 능력이 옛날 같지 않다. 제조업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조선 능력이 세계에서 넘버원 중에 하나인 한국이 여기 당당히 같이 들어가서 우리 할 거 하고 니들 할 거 도와주면서 대신에 우리도 같이 조선업에 이런 데서 이득을 좀 보자. 또 부활하자. 그래서 뭐 마스가 같은 거 얘기하는데 한미 간에 되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저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부에서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이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잘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지니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M M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가지고 할 테니까 좀 뭐 지원 좀 잘해주고 풀어주고 좀 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원장이 가장 큰 뭐 어떻게 아니 저희는 의지 있어요. 능력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도